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후 처음으로 특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내임이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철야 농성으로 맞서면서 야당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일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은 불참하기로 해서 반쪽짜리 임명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게 경고 결정을 내리고 재발 시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솜방망이 처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팀장을 맡았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정부 노동과제를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코너에선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가 구속 다음 날인 오늘 첫 특검 조사 받았습니다. 다음 조사는 18일 날 받는다고 하는데 영장에 적시된 3가지 혐의 중점적으로 해서 보강 질문을 하니까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네. 출석은 꼬박꼬박해서 진술은 안 한다. 이건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봐야 되겠죠. 차별성을 지금 띠는 건가요? 그러니까 조사 거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본인이 하기 싫다면 말을 하기 싫다면 진술 거부를 행사를 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지 예. 이런 것들이 기록에 다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를 재판부나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그냥 더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당사자성이 큽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도 같이 연루가 돼 있겠지만 본인에 대한 1차적인 수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나가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권리기는 하지만 네. 행사하면 할수록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재판엔 불리하다. 네. 그리고 이런 이상은 본인이 별로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냐. 항변할 수 있는 어떤 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황만 더 강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라고 하는 것은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김수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면은 진술을 오히려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실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특검의 주장을 완전히 조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특별한 물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일방적인 그냥 의혹 제기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가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은 재판에 가서 이제 판사들이 물어봐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근데 판사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더 전략적으로 낫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제 3대 의혹이 이제 그 정당 공천 개입 여부, 그다음에 네. 도이치모터스 문제,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약간 뇌물죄에 가까운 것들이 이제 망라돼 있는데, 알선수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김건희 씨 측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전부 그냥 일방적인 의심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목걸이나 이런 물증이 나왔지만 이것도 내가 대가성으로 뭔가를 해줬다라는 결정적 증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침묵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본래 이제 영장에 적시된 건 3개였지만 혐의를 16개로 지금 특검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검 추가 수사도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및 뭐 무상 여론조사라고도 하죠. 및 공천 개입 의혹 이거 조사한다고 하는데 일단 김수민 평론가님, 네. 김 여사는 민간인, 공직인 윤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밝혀야 이제 혐의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는 완전 완강하게 불응하고 있고 네. 윤 전 대통령 조사 없어도 사실관계 밝혀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변인들의 증언도 있고 물증도 있고 이렇게 네. 되면은 윤 전 대통령이 아무리 버텨도 다 포위가 된 상태일 거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사실 체포 시도는 한다 하더라도 해왔지만 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안 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익히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윤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됐지만 김건희 씨까지 구속이 됐다고 하는 거는 많은 증거나 증언들이 확보됐고 다 포위했다라는 네. 그 방증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도 수사는 뭐 굳이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95% 이상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혐의는 뭐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서희건설 회장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예. 자, 윤주진 위원님.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망이 좁혀오면 이런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내 혐의를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 좀 약간 가볍게 할 수 있을까를 예. 연구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한테 불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협조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결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네. 번째는 일단은 특검이 정말 규명하고 싶어하는 사건, 이른바 핵심 사건이죠. 핵심 사건들은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소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진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되게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나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혐의라고 하더라도요. 예컨대 서로 공범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정말 담장을 일로 넘어가느냐 절로 넘어가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봤을 때는 이쪽으로 보면은 공범 관계, 다른 한쪽으로 보면은 일방적인 갑질이나 강요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피의자들로 보이는 이 참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사실관계는 인정을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뭘 줬다, 만났다, 뭘 부탁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특히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시계의 문제인데요. 예. 그 로봇계 사업가. 그러니까 예. 이분이 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3,500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하면서 500만 원만 김건희 씨에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나머지 3천만 원은 왜 안 받았어요? 이걸 내가 그냥 일부러 안 받은 거면은 금품을 준 게 되는 거잖아요. 예. 3천만 원을. 예. 근데 내가 받고 싶었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요. 이렇게 진술하는 거는 나는 받으려고 했다라는 식의 빠져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뇌물이라는 거는 받은 사람도 있지만 준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저거를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뭐 그럼 그 나머지 돈은 또 누가 냈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의혹 조금 약간 추가로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알고 보니까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목걸이 외에도 티파니 브로치, 까르띠에 팔찌 이런 거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022년에 그거를 받고 그 이듬해 2023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하니까 이제 돌려줄 때 우리 목걸이 돌려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브로치 2 정도 함께 돌려줬다고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그럼 팔찌는 안 돌려준 거예요? 일단 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네. 이 행방이 참 여러 가지로 호기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어쨌든 수사를 하겠네요, 당연히. 네, 그죠? 그리고 이게 전부일까 싶기도 한 게 다들 고가긴 한데 뭐 몇천만 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가성으로 하기에는 글쎄요 뭐하고 맞바꿨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좀 그것 치고는 저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밖에 다른 어떤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갔는지 더 추가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까지 쓴 거는 기업 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처벌은 못 피하겠다면 좀 기업이라도 지키는 네, 이런 수사 협조가 필요했을 거예요. 서희건설이 요즘 좀 어렵다 그러던데.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뭐 또
기업의 식구들도 많이 있는 거고 이런 이상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틀어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자소서까지 썼는데 예. 더 얼마나 또 진실을 더 진술할 거냐 이 부분에 좀 특검이 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또 수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윤주진 위원한테 한번 예. 드려볼게요. 근데 특검이 서희건설로부터 금품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 이게 이제 통일교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도 하는데 뇌물죄 적용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형량도 훨씬 더 높다고 하고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특검이 보는 이유 예. 뭘까요? 그게 이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금품을 주고 대신 뭔가를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가장 흔한 게 이제 공무원들한테 뇌물 바치고 인허가 쉽게 받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득을 취하는 거. 지금 여기서 그 키맨이 되는 거는 바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장인이 된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관매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특검팀의 의구심이죠. 네네. 그런데 정작 이제 이봉관 회장은 뇌물죄보다는 약간 알선수재 쪽으로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로서 나는 그냥 알선을 해줬을 뿐이다. 근데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특검팀이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 사위 저 공직을 청탁했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서희건설 쪽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원래 친분이 좀 있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선뜻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토 순방을 앞두고 정말 뭐 수백만 원도 아닌 거의 뭐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줄 정도면은 원래부터 막역한 사이였을 가능성은 사실 높거든요. 그러면 이 박성근 전 비서실장의 임명권과 이 금품 뭐 언론에서는 나토 3종 세트라고도 하는데 이 3종 세트 금품과 서로의 아주 직접적인 금전적 거래 관계에 대가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추궁할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특검팀은 뇌물로 일단은 가야 사실은 훨씬 더 사건을 키울 수가 있고 솔직히 다른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제대로 된 물증을 잡지 못한다면 실은 이 뇌물죄에 상당히 집중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특검은. 그냥 특검 입장에서는 여기서 성과를 올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네. 김건희 여사가 구속이 됐던 구속영장의 혐의 중에는 네. 오히려 이 목걸이 혐의는 없었어요. 다른 혐의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가 이제 스모킹건이 되면서 이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뇌물죄는 사실 전문가님.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뇌물은 알선수재와 달리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김건희 씨는 중재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비공무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에 관여했느냐 이게 결국에 뇌물죄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공모를 했느냐. 공모를 했다면은 이거는 제3자 뇌물도 아니고 그냥 당사자가 받은 걸로 간주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3자 뇌물죄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뇌물을 공유한 쪽하고 이거를 인지를 했느냐. 묵시적 청탁이라도 있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공동체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검에서 좀 들여다볼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혹시라도 무죄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알선수재를 적용하는 그러니까 주의적 공소사실로는 뇌물죄를 적용하고 이런 것도 또 한번 특검에서 검토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떠다니는 녹취를 보니까 한덕수 당시 총리가 마이크를 잡고 이 그 서희건설 사위 이분을 언급을 하면서 뭐 전직 부장 검사라 그러면서 아유 뭐 저한테 이력서를 보냈더라고요. 그 대통령이라는 말이 생략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러고 만약에 이게 받은 시점 그다음에 5월에 취임했는데 6월에 나토 정상회의 갔고 보니까 이 사위가 총리 비서실장 취임한 시점이 어쨌든 나토 정상회의 직전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시점을 좀 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아까 윤주진 의원이 얘기하신 그 경호 로봇 개사자 있잖아요. 예. 바쉐론 콘스탄틴 그 시계 5천만 원짜리인데 뭐 이게 이렇게 하면 뭐 3,500만 원에 샀다고 하고 그 가운데 500만 원만 김 여사가 지급하고 뭐 그 나머지 돈은 뭐 어떻게 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분은 나 뭐 손해만 받고 대가성 아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특검이 어떻게 볼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근데 결과적인 손해인 거하고
그 이익을 추구했느냐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네. 뭐 잡힌 사람이 항변할 때 아니 나 잃어버렸다 돈을 잃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의도성이라든지 목적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바라고 이렇게 했는지 예, 이게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까지 한 것은 특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 사건 들여다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씁쓸했던 것이 네. 그 뭐 지금 나오는 진술로는 김건희 씨가 시계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마치 먼저 요구한 것처럼. 네,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네. 시계가 마음에 든다. 이거는 일진의 언어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예를 들어서 또 있는 분이 김예성 씨 있잖아요. 이른바 예. 집사로 불리었던 분. 예. 이제 베트남에서 몇 개월 만에 귀국해가지고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일단 집사 타이틀 떼달라 이 얘기부터 했고 네. 이분이 이제 어쨌든 그 유력한 그 오너들 기업들로부터 이제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 받아서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분 수사는 그리고 뭐 자기가 집사 역할 안 했다고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걸로 보세요? 이쪽 수사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은 이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기업이 네. 굴지의 주요 그룹사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았고요. 또 이 분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 도이치모터스까지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당시에 IMS 모빌리티 어떤 뭐 재무제표 구조라든지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거액의 100억대가 넘는 투자를 받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냥 추정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결국 특검이 중점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이 이 기업에 이런 거액의 투자를 한 그 경위와 배경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냐. 근데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 모두 다 뭐 공정위로부터 등등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의 측근인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액을 내고 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걸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공정위에 뭐 손방망이 처벌을 받는다지 이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투자했다라고 소명을 해야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특검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기업 관계자를 줄 소환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의사결정으로 뭐 회의록이라든지 네. 주고받은 문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혜택을 바라고 한 대가성 투자가 아니냐라는 쪽으로 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IMS는 주목할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예. 2016년, 2022년 요 사이에도 대기업 투자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건 또 왜 그런 것인가? 물론 이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는 원래 우량 기업이었다 주장을 하고 싶겠지만, 근데 그렇게 투자를 받았는데도 나중에 투자한 데도 유명 기업이에요. 대기업들. 대기업.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근데 결국에는 자본 잠식 상태로 가는 기업이 돼 버렸거든요. 예, 예. 이걸 봤을 때는 윤 전 대통령 전에 그 취임 전에도 왜 이렇게 됐던 건가? 그때 물론 검사였기 때문에 혹시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었던 것인지 또 궁금하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다른 사람들 또 같이 연루돼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도 저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당원 명부를 보겠다는 거였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철야 농성 벌였고 대치 끝에 특검은 일단 새벽에 철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의총 열었어요. 특검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 요구했다. 이거는 국민의 10분의 1이다.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강력한 야당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특검 얘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정 명단 그것만 선별적으로 가려서 뭐 확인하려고 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일단
윤주진 위원님이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정당의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 그 정당의 지지 기반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개인 정보 아주 예민한 정보까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원 명부를 만약에 오픈하게 된다면 실은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그 당원들도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뭐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안 좋은 상황인데 본인 약간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은데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예. 뭐 조직에서든 회사서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 예민한 문제고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은 이제 통일교 신도들이 정당에 가입을 했다 치더라도 집중적으로 가입했나 이걸 예, 보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가입한 것인지를 단순히 비교 대조해서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당원 가입의 그 경로를 다 일일이 불러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특검이 들여다보는 거는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통일교 내부의 문건이라든지 뭐 특정 정치인과 나눈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가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하겠지만 이렇게 당원 명부 로우 데이터까지 들여다보면서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모든 정당들이 이거를 과연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자, 김수임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요 저는 압수수색. 예. 어제 당원 명부 전체를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전 특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곧바로 반격했었어야 됩니다. 오늘 입장을 발표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니겠지. 요즘에 압수수색을 받으면 자꾸 사안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압수수색은 영장 목록에 있는 것만 네. 하는 거고 또 판사도 뭐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선별할 수 있는 것이고 변호인이 입회해서 방어할 수 있는 건데 뭐 압수수색만 했다 그러면 파란 박스 안에 막 물건들 다 쓸어 담고 막 울부짖고 가져가지 마세요 막 이런 드라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닥에 많은 것 엉덩이 같아요. 내리깔고.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 때도 좀 그랬었는데 사실 다 법에 맞게 하는 거고 물론 영장 발부가 좀 살짝 조금 지나치게 자주 되는 측면은 있지만 근데 네. 분명히 필요한 정보는 한정돼 있었을 거란 거죠. 그러면 그것대로 가면 되는 건데 저는 내로남불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새누리당 시절에 2012년 5월에 발표한 그 논평이 있는데요. 그때 네. 보면은 그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지금 찾고 예. 띄워놨는데 못 찾았어요. 어느 정당과 단체를 막론하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사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다. 통합진보당은 검찰 조사를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심판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습니다. 남의 당 압수수색할 때하고 자당 압수수색할 사실 때 이재명 대통령도 네. 그때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영식 관련 그렇죠. 예, 네. 그때도 강하게 비판했었죠. 그렇죠. 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색 때도 입장이 서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정치사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자, 권성동 의원이 뭐 관련 의혹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의총에서 자 윤주진 위원 보시기에 네. 특검이 여하튼 정당한 수사권 행사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야당 주장대로 야당 탄압식 강압 수사, 망신 주기 수사, 과잉 수사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근데 물론 제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정치권의 시각은 네. 권성동 의원이 굳이 왜 굳이 그런 특정 종교로부터 위험한 돈을 받는다? 그렇게 정치를 상당히 오래 하신 분이고 나름대로 꿈이 있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선뜻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줬다는 쪽에 통일교의 주장만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물증이나 이러한 뭐 금전의 뭐 경로가 있었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되게 일방적으로 의심만 갖고 수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뭐 본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주요 종교 단체들을 좀 여러 군데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드는 하나의 의문점은 아니 줬다는 사람은 줬다는데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그렇다면 혹시 제3자의 배달 사고가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통일교라든지 특정 종교와 권성동 의원을 이어줬던 연결해줬던 사람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너무 과도하게 의심만 갖고 수사하기에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권성동 의원이 수사기관 가서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결백하다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수사는 일단 해볼 수밖에 없는 게 뭐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관련한 정황들 그리고 특히 통일교 2인자라고 했던 사람의 다이어리에서 나온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결백하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텐데 요즘 또 권성동 의원 말수도 좀 줄어들으신 것 같고 네. 네, 최근에 그래서 골프장에서도 목격이 네, 그렇죠. 또 엉뚱한 데서 목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사실관계를 100% 아직 안 밝혀졌다고 치더라도 하나 예. 가정을 해보면 그럼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종교 특히 이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교하고도 결합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2008년도에 통일교에서 평화통일가정당이란 네. 정당을 만들어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이미 조직력이 나오는 거고 뭐 아주 높은 득표율은 아니지만 비례대표에서 1.06% 정도 득표를 했는데 1%가 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사실 지역구에 한 1%라도 도움이 되면은 뛰어드는 그런 좀 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그냥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력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댓글이라도 한꺼번에 몰려달아서 달아준다 이러면은 이제 또 그게 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 입장에서 유혹을 느끼는 네.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통일교 신천지 그리고 또 이런 데는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굉장히 보안 속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정치인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갈 개연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에 벌써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연휴 한때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출발 전 와이퍼와 타이어 마모 상태 등 미리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체가 가장 긴 곳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먼저 부산 방향인데요. 오산에서 안성까지 속도 더디고요. 이후 천안에서 옥산까지 30km 한 흐름의 정체입니다. 신탄진에서 회덕 분기점까지도 이동량이 많고요. 또 대전 터널에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반대 서울 방향 입장 거봉 포도 휴게소에서 안성까지 정체인데 앞 시간에 있던 사고 여파입니다. 처리는 완료됐고요. 이후 오산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흐름이 답답합니다. 이후 순산터널과 일직 분기점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반대 목포 방향 비송에서 팔탄 분기점까지 또 화성 휴게소에서 바랑까지 속도 더딥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은 진천에서 진천 터널까지 흐름 답답하고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 호남 터널 부근에는 사고 나서 일대 정체로 이어집니다.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야당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여기에 강력 반발 뭐 이런 것들 이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반쪽짜리 행사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관측도 나오는데요.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여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성 고처 원성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노랫소리가 높을 때일수록 국민들의 원성도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춘향전 가성고처 원성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 또한 높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는 그런 곳에 가지 않겠다. 여기 뭐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치 상황이 어쨌든 비롯된 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야, 윤준희 의원님,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뭐 쭉 정치 상황을 보면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해보려고 지도부들 많이 이제 왔었잖아요. 예. 왔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만나기도 했고 협치를 강조했고,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쟁점 법안 뭐 강행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사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특별 사면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근데 결정적인 건 최근에 국민의힘 뭐 특검이 한 거긴 하지만 예. 그 국민의힘의 시각은 어쨌든 정부 여당의 같은 그러니까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특검이. 예. 그래서 압수수색이 좀 더 크지 않았나 본데, 어쨌든 그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참석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근데 시기적으로도 좀 너무 국민 임명식을 지금 할 때인가, 그리고 특히 이 임명식 행사를 할 때 하더라도 굳이 광복절에 했어야 됐는가.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다른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네. 오히려 국민들은 국민 임명식 자체가 약간 좀 의아한 거예요. 갸우뚱하는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개혁신당도 안 간다 그러고 뭐 오세훈 시장도 안 간다고 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반쪽짜리 임명식을 할 바에 뭐하러 하는가? 여하튼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취임식을 좀 간략하게 약식으로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국민들이 모여서 하자, 이런 취지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취임식을 하자마자 이 임명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그 대선 승리라고 하는 그 좋은 분위기를 몰아서 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제 2달이나 지난 상황이고 최근 뭐 국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특검 때문에 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이 뭐 내심은 그럴 수 있지만 명분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최근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적신호가 켜져 있고, 또 국민들이 아마도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갖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임명식에 국민의힘이 안 간다고 하는 게 오히려 명분이 있어 보이는. 저는 그래서 이번 요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중도층이 그렇게 크게 국민의힘이 왜 이런 것까지 발목 잡게 하지? 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김수민 평론가께는 녹취 하나 듣고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국민의힘 개혁신당과 이제 보수 진영 인사들 불참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 밝혔는지 알아봅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임명식에 뭐 개인의 어떤 유신상의 사유나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뭐 다양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민 임명식의 기본적인 의의 자체가 불법 계엄과 내란을 극복하고 다양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하는 것을 국민 스스로 축하하고, 그리고 주권의 임명식으로서 대통령을 스스로 국민들이 임명하는 자리이므로 이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게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윤주진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압수수색 시도라든지 네. 아니면 뭐 쟁점 법안 뭐 단독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뭐 조국 윤미향 사면 이런 것들로 볼 때 여론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이제 정부 여당한테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자기네가 어떻게 보면 협치를 약속받았지만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탄압받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주장을 했잖아요. 네. 야당이. 그런 상황에서 숟가락을 얹는 게 야당에게는 불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임명식에 참석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협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저 당이 진짜 내란 정당이고 이런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보는데 본인들이 그거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힘을 긁어버린 뭐 그런 측면은 없진 않지만 근데 그것도 불가피한 게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지금 내란 이후에 이걸 잘 정리를 했다면 그게 중요한 쟁점이 안 됐을 거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까 들은 음성에서 보면 춘향전을 인용을 해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탐관 놀이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탐관놀이 얘기를 하면 지금 또 김건희 특검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들 또 이재명 정부가 좀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조차도 국민의힘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판국이 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좀 겸허하게 몸을 숙이고 압수수색 같은 것도 좀 겸허하게 받고 예. 그다음에 이 임명식에도 참석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국민들 일부에서도 좀 용자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굉장히 명분이 없을 뿐더러 옹졸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대로 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뭐 1호 당원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큰 일을 뭐 치렀기 때문에 여튼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여파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렇게 수그리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무슨 협치냐 이거는 완전히 그 제1야당을 던져놓고 시작하는 그건데 우리가 여기에 간다는 거는 우리 지지자들 중도층은 물론이고 우리 지지자들로부터 결코 환영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정말 뭐 배알도 없냐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김수민 평론가 말씀대로 국민의힘이 참석하기를 바랬다면 적어도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정지 작업을 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 들어서고 나서 사실 나오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다. 국민의힘끼리 모여서는 야 우리 해산될 건데 임명식은 왜 가냐 이럴 수도 아니 있을 그러면은 오히려 해산되기 전에 가자 반대로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안 오겠다고 하는 국민의힘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내란 정당으로 해산이 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면은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이런 국민 임명식에 오는 게 불청객인 거잖아요. 그런데 해산시켜 놓겠다고 해놓고 짐승 취급해놓고 또 임명식에는 와서 들러리져라. 전 이거는 별로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그래도 야 그럼 이게 우리가 국민 임명식 하니까 서로 협치 모드로 좀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예를 들어서 꽃바구니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뭐 내가 좀 말이 심했다 임명식에도 와라 그런 제스처라도 보였으면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네. 그럴 가능성 숫자로 몇 %입니까? 마이너스? 제로 밑에 마이너스 5%. 저는 사실 예. 옳고 그름과 별개로 국민 임명식을 하면 막 사진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댓글에 뭐가 달릴지는 뻔히 예상이 돼요. 국민의힘은 해산됐다 저기서 이렇게 지금 안 왔으니까. 네 민주당 속이 시원하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고 심지어는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뭔가 그래도 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타까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 합동연설에서 소동을 부려서 징계 절차에 오른 전한길 씨가 당 윤리위에 출석했습니다. 뭐 출석하면서도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 겨냥해서 왜 가해자를 징계해야지 나 같은 피해자를 징계하니 이런 얘기도 하면서 들어갔는데 와 윤리위가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이게 4단계 중에 가장 약한 거고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징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인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한길 씨가 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나 봐요. 말로는 어쨌든 윤리위에서는 그래서 재발 시의 중징계다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이제 경고 조치에 그쳤는데. 손방망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윤주진 위원은 그 전에 제가 이 관련 물어볼 때
이거를 너무 키워줄 필요 없다 그래서 예. 잘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전한길 씨는 이 정도 수준에 받을 위치다라는 걸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아무리 뭐 인지도가 있고 지금 언론에 떠들썩하게 오르내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에 들어온 지 몇 개월도 안 된 그냥 아주 일반적인 평당원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전당대회에 가보면요. 이 정도 야유와 조롱과 막말은 정말 수도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이 쌍욕하신 분도 많아요. 심지어 작년 전당대회 때는 민망스럽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가 날아다녔냐? 의자가 날아다녔어요. 근데 뭐 제명 조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를 오히려 다른 당원과 똑같은 수준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정도 경고처에 맞는 것이지 뭐 제명하고 출당시킨다 이거는 더 긁어부스럼을 저는 만드는 예를 것이다. 들어서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윤어게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한길 씨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파장 때문에 당 전체를 그렇게 좀 오염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부분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전한길 씨를 너무 이렇게 큰 인물로 키울 필요는 없다. 이런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본질은 전한길이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전한길이란 사람을 만약에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치워놔도 제2의 전한길, 제3의 전한길은 계속 나타나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력한 정치인, 뭐 5선 정도 하셨고 뭐 이런 분이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부정선거를 외친다. 저는 그러면 제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전한길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당원들이 전한길 씨의 주장에 동조하게 되는지 그 맥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한길 한 명을 처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윤주진 네. 의원 말씀은 한 요 정도에서 처리하고 그 본인의 주장을 아주 소수의 주장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네. 어떻게 동의하세요? 오늘 윤리위 결정은 전한길 당원 경고요. 한 번만 더 하면 중징계 하겠소. 예. 이건데 와 되게 무섭겠다. 이런 비아냥이 좀 제 입에서 나왔었고요. 근데 이번에 경고를 받은 게 전당대회에서 소란을 피운 것 때문에 예. 그 합동연설회였죠. 그것 때문인데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하고 계몽령 주장에 대해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이라면. 징계는 처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당의 노선과 맞지 않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거든요. 일례로 방송인 김용민 씨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 입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 노선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안 받아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전한길 씨를 받아준다는 거는 계몽령이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당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다라는 그런 선언입니다. 네. 예, 이걸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그러면 다 제명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이 진짜로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을 긋는 정당이라면. 근데 이런 결과는 선을 긋지 않는 정당이고 그런 사람들을 적극 포괄하는 정당이다. 이런 선언에 불과합니다. 요 질문은 제가 윤주진 위원께 하나 해볼게요. 사사건 그러니까 그 연설회 때마다 장동혁 그다음에 조경태 주로 잘 부딪히고 지지자들도 되게 서로 약간 부딪히는 그건데 최근에 보니까 장동혁 후보가 왜 전한길 씨처럼 이렇게 대선 때 싸운 사람 이게 약간 비난받는 지점이 있다고 이거를 내팽개치듯이 그래야 되냐 하면서 막 조경태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서 약간 손가락질을 좀 해가지고 그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경태 후보는 그럼 과연 누가 배신자냐 이러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예. 이런 서로 간의 공방은 그 당원들이 어느 쪽에 이게 저기 더 높은 점수를 줘서 이렇게 좀 집단적인 지성을 발휘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뭐 특정 누구를 제가 두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분위기는 특히 당원과 강성 지지층은 되게 좀 뭐랄까요. 지금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분노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돼서 정말 사법 리스크가 축적돼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고 특검이 막 정당을 해집고 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이 잘못했다 꼴보기 싫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저는 투표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때 분위기는 기세로만 따졌을 때는 장동혁 후보의 기세가 조금 더 센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당원과 지지층이 결과적으로는 당 내부적으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경태 그 의원 이후에 당의 흐름이 누가 만약에 그
누가 된다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 이후의 당의 흐름이 조금 우려되는 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다수의 당원들은 부정선거론과 윤어 개인을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렇게 당을 오염시킬 거라는 대단한 음모론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선명한 야당, 잘 싸우는 야당이 필요하다. 네. 그런 점이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또 엄밀히 말하면 뿌리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 약간 딜레마가 있군요. 자, 주제를 짧게 그건 우리 그거 김수민 차별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뿌리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는데 너무 편애를 받았는데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억울하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자, 다음 마지막 주제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사 출신, 세종시 교육감,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민변 인권위원장 출신입니다. 자, 전교조 민변 출신이냐 이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교육장관 후보자가 뭐 음주운전,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음모설에 동조했다. 그래서 여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니 뭐 음주운전 방지 캠페인은 어떻게 벌일 거며 학생들에게 괴담 가르칠 거냐. 뭐 지금은 이제 초기 네. 어떤 모습이고 좀 구체적인 걸 더 검증을 하겠지만 그런 얘기 나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최교진 후보자는 전문성은 확실히 있는 후보자입니다. 교육 현장 출신이고 교육감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 주민들한테도 인정을 받은 거고 음주운전 문제는 이제 또 사과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워낙에 정치권에 음주운전 이력자들도 꽤 많이 계신 상황인데 물론 이 부분은 변명이 여지없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천안함 음모론 같은 경우는 좀 자세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천안함 의혹 초기에 이제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이게 북한의 폭침이 아닙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가 예, 이게 바뀌면서 국민들이 진짜 북한이 한 거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신 국민들이 있었고 제 기억으로 2016년경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북한 소행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응답을 한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좀 휩쓸렸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게 정당하진 않고 북한의 폭침이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근데 그게 언제쯤 어느 맥락에서 그랬는지 이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후보자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는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쭤본 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 연수원 동기, 그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게 통계 내는 데 따라서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12명 혹은 13명이 뭐 대통령실 참모진이라든지 장관급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보훈 인사 방탄 인사다. 네. 좀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는 많다라고 봐요. 예, 뭐 로펌 같이 돼 버렸다라는 생각도 들고. 심지어 윤희숙 의원은 네. 아이고 여기도 오래 가지 못하겠네라는 말이 좀 세시긴 하지만 네. 헌법재판관 그 지명할 때 그래도 변호사 출신이 아닌 분으로 결국에 틀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저는 지난 일이긴 하지만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송금 변호사가 임명된 건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보는데 좀 이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네. 윤주진 위원은 교육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아니면 금융감독원 내정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이 어쨌든 주요 포스트에 아니 뭐 능력 있는데 어떡하냐는 얘기로 이게 과연 되는 건지 국민들이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아지고 있고 사실 또 이분이 어떤 금융 관련해서 엄청난 전문성을 보유한 인사라는 것도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복현 금감원장하고도 또 그래서 사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전 잘못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게 본인의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은 사실 수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고 내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뭔가 한 자리를 주지 않으면 되게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 좀 찝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훈성 인사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우려돼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맞아요.
좌파 교육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편향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가 지금 30년, 40년째 지금 평준화 교육의 덫에 완전히 갇혀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재를 양성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한두 명의 천재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학생들의 그냥 비위나 맞추는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이분은 과거에 뭐 학생인권 조례, 정말 교실 붕괴의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찬성하셨던 분이고 학업 성취도 평가도 못하게 했던 분이에요. 세종시 교육감 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그런 평준화 정책에 너무 얽매여 있는 분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교육 대혁신을 이끌 수 있느냐.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와 전혀 배치되는 이런 최교진 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을 맡게 되면은 점점 더 교실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지만 김수민 평론가님, 조국 전 대표 관련된 분들이 이게 사면복권 대상에서도 보니까 조국, 정경심, 최강욱 전 부산대 의료원장, 부산대 의료원장까지 했는데 이번에 국가교육위원장 보니까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네. 조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말했던. 왜 이렇게 그쪽 분들이 많을까요? 저는 아까 윤주진 평론가님 의견하고는 달리 예. 그 최교진 교육감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걸 안 편 그런 그 교육청은 잘 됐는가 이 반문을 던지고 싶은데 그래서 대부분의 인사가 다 잘 임명됐다고 봐요. 근데 한 분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교수는 부적합이다. 아, 그래요? 네, 입시 부정을 두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사실 그 입학 취소를 했던 장본인인데 그 부산대 입학 취소도 늑장 취소였죠. 네네. 네, 이런 거는 저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대를 할 거면 이분한테 집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6 소원이는 요즘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 집을 나간 엄마는 연락조차 닿지 않고 5급 지체장애가 있는 아빠는 작은 오토바이로 고물을 모으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아는 소원이는 아파도 참고 내색하지 않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참아왔던 치아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앞니 4개는 이미 까맣게 썩어 임플란트가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금니 7개의 신경치료도 절실한 상황. 하지만 지금의 형편으로는 치료를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하루하루 진통제로 버텨보지만 앞으로의 시간들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고개를 떨구는 소원이. 한창 웃음 가득할 나이의 소원이가 밝고 건강한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이 물러가면서 비가 대부분 그쳤고요. 일부 지역에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았는데요.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밤까지 남부지방 곳곳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 중부지방
남부지방은 내일도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는 다시 폭염이 찾아오면서 오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서울과 강릉, 대전, 제주 32도, 광주와 부산 33도, 대구 34도 등으로 중부지방도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또 밤 사이에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곳곳에는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전라도와 경상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7도, 습도는 83%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 제출 요구는 국민검열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3법 처리 이후 언론개혁 방향을 논의할 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통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군은 북한이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2달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2달 늘렸습니다. 17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모두 123개 국정과제들을 공개했는데 고용 노동 분야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주 4.5일제를 임기 내 실현하는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고용노동팀장을 맡았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봅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당에서는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사회 1분과 고용노동팀장 맡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2달이 막 금방 지나갔고 아마 밤늦게 새벽까지도 일하셨을 것 같은데 활동 마치는 소회 어떻습니까? 시원섭섭한데요. 그래요. 국회의원 등원한 이래로 가장 힘들고 집중적으로 일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예.
7, 8월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7, 8월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우리 이용호 의원님 변호사신데 막 법률 공부하느라고 밤새는 것보다 더 힘들던가요? 그 변호사 공부하던 시절보다 네. 변호사 업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막 밤도 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주말도 없고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네. 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네.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정기획위원회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국정과제들 발표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기조 큰 틀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 또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이런 권리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대로 네.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큰 틀의 기조는 소위 말하는 진짜 성장은 네. 국제노동기준,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를 철저하게 좀 관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하셨네요. 노동 권리 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는 진짜 성장을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 기준을 그거를 우리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자. 크게 두 가지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일단 파급력이 커 보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이제 법들을 이제 뭐 한꺼번에 하는 건 워낙 무리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방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당장 달라집니까? 일단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 조항들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안 돼 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그런 우리가 상황에 좀 알기 쉽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조항들 이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어렵고 그랬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조항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고를 당함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어떤 이유 없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노동에 어떤 방치되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관련 조항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에 방치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관련 다른 법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했지 어떤 그 노동 관련 법안에서 이제 구제되지는 못했다 그런 거네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휴가 문제도 연차 휴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좀 방치된 측면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헌법상 기본권에 비추었을 때 적절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근무 시간, 해고,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이건 정말 큰 주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방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작은 사업자들의 부담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는 시기가 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이 사각지대로 계속 이분들은 남아야 되냐는 지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런 작은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적용하지 못했던 거는 야 이게 과연 그런 법들을 다
꼬박꼬박 지키면서 조그만 사업장 그 업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님 보완 대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마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조항들이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가장 이제 큰데. 그렇죠. 예. 사실은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 같은 경우는 네.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해서 돈은 안 든다.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점은 비용 부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조항부터 일단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조항들이 있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원 방안,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병행하면서 확대 적용을 해나가자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 국정과제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하튼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돈이 안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둘씩 시행을 해가고 그다음에 뭐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그것들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휴가니 뭐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그 뭐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뭐 갑자기 확 하진 않아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정 기간 그런 지원 대책이 같이 병행된다라고 하면은 단계적 확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자,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예정입니다. 업계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거 노동 쪽에 너무 쏠린 법이다 우려하고 있고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같은 곳은 유럽 기업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우입니까? 아니면 좀 이유 있습니까? 좀 과도한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네. 실제로 법안을 성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네. 경총, 대한상의 포함해서 경제 6단체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실제로 재계에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시키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재계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한 물론 이 노동법이라는 게 재계와 노동계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완전하게 다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노동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어떻게 보면은 절충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이게 경제 단체 뭐 8단체인가요? 여기는 어차피 그 상임위 통과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냈는데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좀 이쪽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려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과도한 억측이라고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 노조법 2, 3조 중에 3조는 손해배상을 과도한 손해배상을 좀 규제하자, 제한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제한의 정도가 재계도 동의할 만한 수준의 이번에 내용으로 정리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국민의힘과 그 법안 소위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접점은 거의 다 찾았던 내용이고요. 손해배상 부분 재계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재계도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지점이고요. 2조에서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노동쟁이 정의라고 하는 두 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게 쟁점이었는데 사용자 정의는 이미 판례 법리로 어느 정도 확립된 부분들을 명문화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재계와 협의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사실상 재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감지를 했고요. 판례가 있으면 그거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적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예. 그리고 노동쟁의 정의조항 개정은 말하자면 교섭의 의제라든지 또는 네. 파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네. 작년에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도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후퇴한 방식의 절충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개정 내용으로 예를 들면 재계에서 이런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1년 365일 교섭 요구와 파업에 시달려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1년 365일 파업에 시달릴 것이다. 예.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 재계 단체 간부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쟁점 법안이고 재계 단체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네. 오히려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모두의 이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큰 첫 번째 한 축이 그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 해소라 그랬었는데 실제로 노동권리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거기에 근무하는 이런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던 분들이 있었는데 역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초단기간 노동자 이분들을 좀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의 노동 권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네.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네네. 말하자면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법 세팅 당시에는 상정하기 어려웠던 고용 형태들이 막 새롭게 등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고용 형태죠. 예. 예, 이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에 맞는 어떤 법 규범들이 못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는 어떤 법, 예를 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든다든지 네. 또는 기존의 법 내용 중에서 이 새로운 고용 형태도 뭐 근로기준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네.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통해서 네네. 권리의 사각지대, 새로운 고용 형태에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그런 기조가 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권리 보장 이외에 안전망, 사회 안전망, 예를 들면 고용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사회 안전망 영역에서도 이분들은 배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예. 이런 사회 안전망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품어안는 과정들을 내용으로 좀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자 이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을 하자라는 네네. 부분으로 법 재개정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국정과제를 설계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네.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또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주제 좀 차례로 다뤄볼게요. 주 4.5일제, 그다음에 정년 연장입니다. 먼저 주 4.5일제요. 너무 이게 이런 부분은 너무 서둘러서 입법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사회적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주 4.5일제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 4.5일제를 논의하는 맥락은 네네.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고 예. 실제로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 시간이 한 150시간 이상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12개월이 아니라 1년 13개월을 일한다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네. 이 실제 노동 시간을 좀 단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 네. 다양한 정책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5일제인 거고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성숙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도 좀 하고 이런 시범 사업 토대로 해서 성과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자율적 확산하는 어떤 유인책도 좀 마련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성숙이 되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소위 말하는 법 개정까지도 우리가 논의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단정은 하진 않고. 그러니까 뭐 이게 임기 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은 건 아직은 아니네요. 예, 일단 진행 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면 임기 내에 법 개정까지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을 못 받고 언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잘 이해가 됐고요. 정년 연장 이것도 사회적 파급력이 이제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정과제에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이 굉장히 큰 주제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강입니다. 최고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초고령 노동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법적인 정년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소위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고령 노동력 이제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청년층의 비율은 적어지긴 하지만 이 청년들의 고용, 청년들의 취업 이런 것들이 항상 팍팍하고 어렵고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사실 뭐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요즘 저희 자녀 세대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취업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이 뭐 정년 연장하고 그분들이 고용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다른 차원도 있긴 있겠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취업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모색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정년 연장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실질적 어떤 박탈감,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과거보다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국정개혁위원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세대 상생 방안, 즉 청년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같이 담아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고용, 청년 취업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될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면은 정년 연장을 하는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도 함께 해나갈 경우에 소위 말하는 세대 상생 장려금을 지원한다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청년 고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공공기관의 정원 외로 인정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청년 고용이 그 배제되거나 박탈되는 방식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년 연장 방안 이런 것들을 국정과제로 담았습니다. 자, 노동 현안 이용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이용호 원내 부대표께서는 변호사로서 민주당 3특검 특위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발족하고 41일 만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윤 정부 당시에는 혐의가 없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 진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실이 규명되고 있는데 그동안 2년 3년 동안은 뭐 했냐 뭐 이런 말씀 같고요. 네. 자, 김건희 여사 어제 구속되고 오늘 구속 이후 첫 수사 받았습니다. 한 4시간여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자, 특검이 구속영장에는 이제 3가지 혐의 적시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 수사가 계속 본래 뭐 혐의가 16가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의혹이. 네. 자, 어디에 주로 수사의 초점이 대표적으로 맞춰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몇 가지 청탁 의혹 이렇게 고가의 명품 수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뇌물까지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좀 더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평 고속도로 또는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네. 또 공천 개입 등등 할 것 없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실제 공직에 없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네. 구체적으로 다 밝혀야 된다. 예. 그러기에는 아마 특검 수사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필요하면 또 다른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추상같이 이 부분들을 다 밝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 명부 달라는 건 국민 검열이고 야당 탄압 폭거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떤 일부만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국민의힘의 반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당에서도 관련해서 신천지 통일교의 어떤 집단적인 당원 가입 상황들을 정당법상 네. 그 강제 가입이라고 하는 혐의로 고발을 한 바가 있고요. 예. 특검이 그런 해당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예. 마치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이냐, 정당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뭐 가장 당면한 과제 하나 꼽으라면 검찰 개혁 꼽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넘버로 따지면 뭐 3호 국정 과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중수청 어디에 둘지 뭐 얘기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까? 제가 지금 당에서 검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 오랜 기간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빠르게 법안을 만들고 발의를 해서 네.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고요. 네. 공수청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확정적 내용들은 아직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논의들을 좀 충분하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 관련 법안 통과하는 목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네. 부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이 통과하고 하면 뭐 조직 개편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실제로 인사해서 가동하고 이 시점까지는 연말까지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하는 수사 인력들에 대한 재편도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 시간 저는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 대세 국민적 지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고용노동팀장 맡았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윤슬기 연합 인포맥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집중호우 피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명피해 집계된 거 있어요? 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한 명이 숨졌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비 피해 잠정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 하천에 떠내려간 차량에서 80대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네. 당시에 김포에서는 1시간 강수량이 100m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인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 공식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망자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경기 포천과 인천에서도 지금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는 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신호등을 들이받았고요.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는 차량 한 대가 호수로 추락을 했고요. 이 차량 역시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이며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비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거 얼마나 됩니까? 네, 피해 우려의 대피도 잇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총 500세대 733명이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 중 712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에서만 124세대 202명이 대피 중이고 인천은 173세대 238명, 경기도에서는 203세대 293명입니다. 대피자 가운데 432명은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등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고요. 나머지 280여 명은 친인척 등의 집으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가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풍수의 위기 경보를 경계로 올리고요. 네. 중대본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까지 좀 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상 상황과 산사태, 홍수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설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오전 5시를 기준으로요. 총 358건의 시설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212건이고요. 사유시설 피해도 146건입니다. 도로 208곳은 침수됐고 주택이나 상가도 지금 145곳이나 잠긴 상태입니다.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의정부와 대곡리를 오가는 노선 하나는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오늘 첫 차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었는데 네. 시설 점검 문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네. 정부 대응에도 이제 윤 기자 단계가 있잖아요. 네. 정부는 어떤 대응에 나섰습니까? 네, 정부는 어제 오늘 11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고요. 오늘 오후 6시 반부터는 풍수의 위기 경보를 주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윤호중 중대본 부장은 국민들에게 외출을 자제를 당부하고 위험 지역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온라인상에도 피해 상황 알리는 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장면들이 공유됐습니까? 네, 이번 폭우가 단순한 이게 기록 이상의 현장감 있는 영상들로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 네. 네티즌은 가양대교를 지나는 차량 안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영상 속 다리 전체에 빗물이 차올라서 차량 주행이 좀 어려울 정도였는데 이걸 본 네티즌들이 가양대교가 침수된 건 좀 처음 본다 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실제로 가양대교 인근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이 물에 잠기면서 통제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서울 강북구 우이천 산책로에 설치된 조형물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는데 조형물이 점차 잠기다가 결국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포공항도 국제선 게이트 앞에 물이 고이고 공항 내부 유리문 사이로 빗물이 들이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 또 비가 얼마나 내릴지도 살펴봐야겠는데 추가적인 비 피해 우려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상청은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수도권은 오전까지 시간당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강원 내륙과 북부 산지, 충남 북부 지역도 지금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비가 좀 다소 약해진 상황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여전히 수도권이 50에서 150mm로 가장 많고요. 강원 내륙과 산지는 30에서 80, 충북 중북부와 충남 북부는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기상청은 집안이 이미 물러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은 양에 비해도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특히 도로 침수, 하천 범람,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노래 저작권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입니다. 최종심 판단인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받은 동요 바로 아기상어라는 노래인데요. 대법원이 이 상어 가족 제작사인 더 핑크퐁 컴퍼니가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와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오늘 대법원 일부가 조니 온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한 건데요. 이번 판결이 저작권법상 구전 동요의 해석과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기준을 다룬 사례로도 좀 의미가 큰 상황입니다. 앞서 2019년에 조니 온리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자신의 곡 베이비 샤크가 상어 가족의 표절을 당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핑크퐁 컴퍼니는 상어 가족은 구전 동요를 자체 편곡한 창작물이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더 핑크퐁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결국 저작권 침해 주장이 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 기자가 잠깐 얘기하면서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조니 온리 작곡가죠. 어떤 근거로 어떤 배경으로 소송 제기한 배경이랄까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조니 온리는 2011년 본인이 만든 동요 베이비 샤크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네. 이 곡이 단순한 구전 동요가 아니라 자신만의 창작 요소를 담아 리메이크를 한 2차 저작물이라는 게 이 조니 온리의 주장입니다. 네. 특히 북미권에서 전해지던 베이비 샤크 구전 동요에 대한 고유한 리듬을 부여했다라고 강조한 건데 이것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의 곡이 창작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 구전 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덧붙였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설령 일부 창작성 요소가 있더라도 더 핑크퐁 측이 이를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게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한 거고 2심 재판부는 아예 이 곡 자체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니 온리 측의 항소는 기각이 됐고요.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더 핑크퐁 컴퍼니 측 입장 나왔습니까? 네, 처음부터 표절 주장을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해왔는데요. 상어 가족은 구전 동요를 바탕으로 자사가 자체 편곡해 제작한 창작물이다라는 게 더 핑크퐁 컴퍼니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구전 동요는 저작권자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주장이 바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1심과 2심 모두 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면서 창작성과 독립성을 인정했고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입장이 좀 법적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서 구전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선례가 됐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좀 통용되는 구전 동요나 민요 등을 리메이크할 때 어떤 수준의 창작성과 차별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올해 10월 10일을 쌍십절이네요. 어떻게 보면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면은 휴일이 모두 며칠이 되는 거예요? 네, 최장 10일까지도 10일. 네, 10월 10일이 지정되면 10일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 온라인과 직장인을 중심으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10월 10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개천절부터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한글날까지 이어지면서 최장 열흘간의 초장기 연휴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게시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각종 여론이 좀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등을 고려해 필요시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발표하는 게 관례거든요. 네. 올해 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역시 지정 가능성은 좀 열려 있지만 다만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찬반 의견 팽팽하다고 합니다. 찬성과 반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이에요? 네, 일단 찬성층은 무엇보다도 휴식권 보장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8일 연속으로 쉰 다음에 하루 출근하고 다시 이틀을 쉬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차를 쓰더라도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쉬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휴식을 보장해주기 바란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면 반대 측은 기업 부담과 자영업 손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세 사업자들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열흘 유급 휴가를 주는 셈이라서 네. 인건비 부담을 좀 호소하고 있고 뭐 대기업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이게 공휴일이면 결국 매출이 좀 뚝 떨어지니까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반면에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분석이 있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햇빛이 전혀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생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바다이고 또 어떤 생물들입니까? 네, 중국 연구팀이 유인 잠수정을 타고 북태평양 해역을 탐사했는데 그 네. 결과 수심 9,500m에 이르는 심해에서 놀라운 생물 군집이 발견된 겁니다. 네. 관벌레와 조개류 같은 생물들인데 이들이 빛이 전혀 닿지 않는 환경에서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 에너지를 얻는 건데요. 그래요. 빛이 필요 없는 대신 해저에서 나오는 가스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생존하는 겁니다. 관벌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가늘고 긴 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제곱미터당 5,800마리가 모여 있을 정도로 좀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생물들이 훨씬 깊은 곳에서 네.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새로운 연구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한수 기자와 완수해봅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얘기입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유럽 축구연맹 슈퍼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체 출전해서 추격골 넣었고 승부차기 슛도 이제 성공을 지켰습니다. 우리 선수로는 첫 우승이죠. 네, 우승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이제 맨유에 있던 박지성 선수가 출전은 했었는데 골을 넣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 경기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팀하고 유로파 우승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중왕전 성격도 있고요. 단판 승부로 치러지면서 사실 이거 2025, 2026 시즌을 개막한다. 유럽 축구가 열린다. 이런 뭐 축포 같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 우디네스에서 경기를 했었는데 네. 잉글랜드 토트넘, 그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초반 분위기는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이 좋았어요. 미키 더펜더가 전반전에 골을 넣었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주장 로메로가 넣었습니다. 2대0. 네, 2대0으로 앞선 상황이었는데 루이스 에리케 감독이 어떤 필요였는지 모르지만 후반에 갑자기 공격 라인을 교체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중에 한 명이 이강인입니다. 그래서 후반 23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 출전했는데 네. 근데 역시 그 날카로운 슈팅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 들어온 지 17분 만에 드디어 일을 냈어요. 네. 이제 비타냐 선수가 밀어준 볼을 왼쪽 구석으로 정말 왼발로 상대 그 공격수 쪽에서는 오른쪽, 근데 수비수 쪽에는 왼쪽 구석으로 잘 차넣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가 막 바뀌기 시작해서 후반 경기 끝나기 직전에 또 다시 이제 하모스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이야, 상당히 극적이었군요. 네, 게임이. 그래서 사실 뭐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80분을 이겼던 토트넘이 나머지 10분을 지키지 못해서 침몰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는데 연장전이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바로 승부차기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아까 이강인 선수에게 골을 도움했던 비타냐 선수가 실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이없는 실축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모스 선수, 덴벨레 선수, 이강인 선수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멘데스 선수가 넣었어요. 네. 그런데 토트넘에서 세 번째 아주 유명한 아까 첫 골을 넣었던 펜더판 선수가 실축. 그다음에 그 한때는 손흥민을 대체할 자원이라고 불렸던 마티스텔이 실축. 그래서 4대3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기고 이강인 선수는 우리 선수로는 처음 골을 넣고 첫
슈퍼컵을 우승을 하는 그런 걸 맛봤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막판에 주전 기회를 잡지 못해서 이적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일단 잔류하게 된 상황이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일단 강한 인상을 준 것 같아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평소 강조하는 게 그 트러스트, 신임,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해준 선수가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좀 이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본인의 인터뷰에서 그 80분에 그 지고 있던 경기를 반전시켜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 얘기는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시즌이 개막할 때 이강인 선수를 어떻게 쓰는지 남아 있는지. 네. 좋은 영향을 끼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실축하는 거 보니까 옛날에 플라티니였나 여러 명도 있지만 이 대표적인 실축 잔혹사 뭐 하나도 재밌을까요? 너무 잔혹할까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거 없던 걸로. 자,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손흥민의 공백을 실감하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반면에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리 선수들의 지금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네, 프리미어 리그 하면 사실 박지성이 2005년에 그렇죠. 이제 진출한 이후로 마치 우리 선수들이 가서 누벼야 될 그 무대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설기현, 이영표, 그다음에 뭐 이청용, 기성용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보게 되면 wolverhampton의 그나마 주전이나 교체 멤버로 뛰었던 황희찬 선수가 네. 2부 리그인 버밍엄 시티로 이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5명의 선수가 남아 있거든요. 토트넘의 양민혁 선수 복귀하나 싶었는데 퀸즐랜드 파크에 이어서 이번에는 포츠머스로 이제 임대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브랜트퍼드에 있던 김지수 선수는 독일의 카이저슬라우르텐이라는 곳으로 이미 임대가 돼 있고 브라이튼의 윤도영 선수도 네덜란드 엑셀시오르로 임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유일하게 5명이 남는 선수가 뉴캐슬의 박승수 선수입니다. 네. 근데 19살의 신예가 가서 주전 자리를 꿰차기는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박승수 선수가 밀리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리그에 그 프리미어 리그에 우리 선수들이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팬들의 우려는 이러다가 정말 우리 한국 축구가 멈춰서는 거 아니야? 빨리 새로운 선수들이 나와서 물론 유럽 빅리그가 EPL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상징적인 곳에서 우리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손흥민 선수 미국 LA에 이제 가자마자 이제 뭐 돌풍이랄까요? 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 근데 곧 LA 다저스의 이거 야구팀이잖아요. 여기는 김혜성과 오타니를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 요즘 그 LA에서는 모든 그 한마디로 프로팀들이 서로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다저스의 시구자로 초청을 했습니다. 28일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이제 시구자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보통 시구를 하게 되면 가서 선수들을 보고 인사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타니를 만날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제 MLS가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그 메이저리그 사커를 5대 스포츠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히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진짜 마케팅 능력이 발휘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뭐 그 동료인 라이언한테 우리도 슬슬 시구 연습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거 봐서는 전체적으로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사실 홈 데뷔전을 아직 치르지 않았거든요. 31일 그 샌디에고와의 경기가 홈 데뷔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원정만 치르고 있는데 홈 팬들을 만나기 전에 LA 팬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저런 기회가 되고요. 뭐 김혜성이나 뭐 토니 에드먼도 만나겠지만 만약에 오타니 선수하고 인사를 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시아가 낳은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의 만남. 상징적인데요. 이것도 사실 LA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늘도 선발 등판했다고 해요. 성적이 좋았습니까? 조금은 오늘은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친정팀에 대한 그 배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네, 사실 뭐 일본에서 친정팀이라면 니온앤 파이터스지만 그 MLB에 처음 상륙한 팀이 애너하임이거든요. 근데 애너하임 경기에 시즌 9번째 선발 등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3대0으로 앞선 그 2회 말에 선두타자 테일러 워드에게 홈런을 하나 맞았어요. 시즌 2번째 홈런. 그런데도 굉장히 계속 던졌거든요. 가장 긴 이닝을 소화했어요. 4와 3분의 1이닝 동안 홈런 포함해서 안타 5개를 맞았는데 4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오타니 쇼헤이 마운드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기대를 하지만 사실 홈런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첫 타석에 3루타가 터질 때만 해도
이거 잘 터졌으면 홈런이었을 텐데 이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실 홈런 페이스 되게 좋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아주 홈런이 극적으로 터졌는데 네. 오늘 아까 이제 마운드에서 약간 민망한 모습이었다면 어제는 약간 그 타선에서 민망한 모습이었어요. 6회 주자는 1, 2루에 있고 네.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안타라든가 득점을 기대했었을 텐데 오타니가 친 타구가 정확히 2루 베이스 위를 가는데 그거를 유격수가 잡았어요. 잡는 순간 오타니 원아웃. 2루 주자 뛰려고 했기 때문에 2루에서도 투아웃. 예. 경찰이 그걸 잡아서 다시 1루에 던져서 1루 주자마자 아웃. 3명? 3중사를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멍한 상태였을 텐데 그런데 또 9회에 참 나와 귀한 장면인데. 네. 그죠? 오타니의 3중살 상당히 민망하고 귀한 장면인데 예. 9회엔 또 나와서 그 분위기를 만회했습니까? 바꾸는 시즌 43호 홈런을 터뜨렸어요. 4경기 연속 홈런이고요. 뭐 물론 팀이 다시 져서 빛을 발하긴 했지만 지금 홈런 페이스가 43개입니다. 오, 그렇군요. 예, 이제 필라델피아의 그 슈바워 선수가 카일 슈바워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는데 쫓아가면 하나씩 달아나고 쫓아가면 하나씩 달아나고 있어요. 두 선수의 홈런 경쟁도 재밌고 또 오타니가 이제 9번의 선발 등판을 하면서 4이닝 이상을 소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이번 시즌에 오타니가 선발 등판해서 5이닝 이상 던져서 승리를 하고 만약에 홈런이나 안타로 본인이 승부를 결정을 짓게 되면 네. 오늘 굉장히 뭐 아까 이제 마운드에서 민망한 거 또 타선에서 민망한 거 보여드렸다고 했는데 이거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정말 이도리 오타니의 정말 그 오타니가 오타니했다. 예.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팬들이 그 사실은 홈런도 홈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운드에서의 활약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모처럼 3루타 쳤어요? 네, 오늘 3루타를 터뜨렸습니다. 7회 시원한 3루타가 터졌는데 네. 주자가 없는 게 이런데 너무나 아쉽죠. 그렇군요. 네, 타점을 못 올리고 한 두세 명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조금 짧았어요. 그렇군요. 우측 담장을 넘어가기에 조금 짧아서 사실 그 기록으로는 377피트 우리 계산하면 115m거든요. 예. 그럼 사실 웬간한 구장은 다 넘어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넓어서 못 넘어갔고 시즌 10번째 3루타를 쳤습니다. 3루타 부분에서는 뭐 2루타 부분도 탑 10 안에 들어있지만 3루타 부분에서는 내셔널리그 현재 2위예요.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고 또 이번 주말에 중계할 경기가 오기 때문에 중계만 하면 살아나는 그 특성이 살아나길 기대해 보고요. 김하성 선수도 오늘 괜찮았어요.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석, 네 번째 타석 연속 안타를 터뜨렸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뭐 컨디션이 살아났나 살아나지 않았나를 보는 건 도루인데 네. 네 번째 타석에 나가서는 도루도 성공했어요. 시즌 5번째 도루. 뭐 지금 사실 그 템파베이가 워낙 뭐 연봉이 짜긴 하지만 거기서 뭔가 못한다 이런 얘기 듣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나게 되면 이번 주 다음 주에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 프로야구에선 때일은 3천 안타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제 그 지난 8일에 네. 8일에 김현수 선수가 이제 2,500 안타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39살이라는 기간을 감안하면 3천 가자. 예, 세 시즌, 네 시즌 더 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2,500 안타 이상을 친 사람들을 해보니까 현역에 3명 남아 있습니다. 박용택 선수는 은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한화에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한화로 넘어가서 불을 붙이고 있는 손합섭 선수. 손합섭 선수가 가장 많아요. 지금까지 2,588개. 2,600개 가까이 됐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기아의 최용호 선수 뭐 2,556개. 그리고 이제 김현수 선수가 2,503개를 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한 시즌에 200개 안타를 치면 안타 왕이 됩니다. 네. 지난해 이제 롯데 레이에스가 차지했고 이 정도 선수의 수준이라면 뭐 170개에서 180개 정도 치지 않을까. 그걸 3년 계속 쳐준다면 2028년 시즌에는 3천 안타가 나올 텐데 3천 안타가 나오면 사실 이거 기록이기도 하지만 일본 야구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발판이기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장훈 선수가 지금 3,085개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거든요. 81년 은퇴할 때까지 2,552경기에서 세운 3,085개 안타 깨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개 안타를 15년 동안 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되면 아마 굉장한 기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계속 팬들이 압력을 넣으면 이 선수를 부상당하지도 않아야 되고 계속 뛸 수 있는 체력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골프계 송기정이라고 불리운 고 연덕춘 프로골퍼가 광복절 사흘 앞두고 국적과 이름을 되찾았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일 수교 60주년을 광복절을 맞아서 일본 프로골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1호 프로골퍼죠. 그 연덕춘, 일본 이름으로는 노부하라 도쿠하루라는 선수가 있는데 올해 그 1941년 그분이 우승할 적에 노부하라 다쿠하루로 되어 있던 이름을 연덕춘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국적을 되찾는 그런 광복절에 의미 있는 남다른 기록을 하나 더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말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일요일 아침 메이저리그 아까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와 템파베이 김하성 선수가 맞붙는 경기입니다. 9시 55분부터 KBS ETV에서 중계를 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우 선수 중계만 하면 3안타 이상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쳐주길 바라고 템파베이의 김하성 선수 얼마나 부상에서 회복됐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내년에 WBC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는 우리 선수들을 기량이 우리 그냥 팔치울이라고 했는데 8월에는 좀 치고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 여기서 또 그리고 응원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환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화 매트릭스의 끝곡으로 유명한 노래입니다. Rage Against the Machine의 Wake Up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